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연말 소개드렸던 도진기 작가의 추리소설 선택을 기억하시나요? 딸과 손녀가 사망한 교통사고 이후 보험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를 찾아온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은 호연정 변호사의 열혈 수사와 이후 밝혀진 사건의 진실이 찡하게 놀라웠던 작품이었죠. 오늘 소개하는 소설에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호연정 변호사가 변호사로 전향하기 전 검사로 재직할 때 마주하게 된 강도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작품을 쓴 도진기 작가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법조인답게 자신의 경험을 담아 한국판 법정 미스터리물을 자주 선보이곤 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단편 악마의 증명이야말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건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제대로 묘사한 법정 추리소설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소설 악마의 증명. 그 내용 역시 심상치 않은 놀라움과 반전들로 가득하니 저와 함께 얼른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철의 수기. 의정부는 오랜만이었다. 서울 남쪽 끄트머리 봉촌동 일대에서 주로 생활하는 내게 친구를 만나러 북서울 경계를 넘어 의정부까지 나선 것은 작은 여행이라 할 만했다. 오랜만에 낯선 동네에서 늘어지게 마셔보고 싶었다. 의정부 하면 역시 부대찌개다. 존슨탕 대짜를 시켜놓고 한창 소주를 걸치는데 친구의 휴대전화가 부르르 울렸고 녀석은 급한 일이 있다며 일어섰다. 미안해하는 녀석에게 택시비가 없다며 3만 원을 빌려 바지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아마 당분간은 안 보게 될 것 같다. 알딸딸해진 상태로 거리를 걷다가 서울 번호판을 단 택시를 발견하고 잡아탔다. 택시가 지나는 길가에는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떡하니 써놓아 붙인 간판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큼지막한 상호 앞에는 저마다 원조, 참맛, 손맛 따위의 문구를 갖다 붙여 놓았다. 의정부 부대찌개라는 포기할 수 없는 브랜드를 살리려다 보니 나머지 상호만으로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비슷해 보였다. 그럼에도 하필 그 식당이 눈에 띈 것은 마침 앞에서 난 교통사고에 택시가 잠시 정차한 우연 때문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한적한 도로변에 식당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어둡고 황량한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건물 한 채가 달랑 서 있었는데 어둠 속에 홀로 불이 켜진 간판이 마치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때마침 꺼진 간판불이 시선을 덧끌었다. 이어 가게 안의 불도 차례로 꺼졌다. 누군가가 불을 끄면서 나오는 모양이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면서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손에는 자그마한 손가방이 들려 있었다. 여자는 품에서 주섬주섬 열쇠를 꺼내더니 식당 문을 잠갔다. 돈 냄새가 확 풍겼다. 여자는 식당 주인일 것이다. 영업을 마치고 종업원을 내보낸 다음 남아서 문단속을 하고는 매상이 든 돈가방을 들고 나오는 길일 것이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가끔 현찰을 선불로 받거나 카드를 받지 않기도 한다. 저 식당도 그중 하나일지 모른다. 그래서 저렇게 가방이 두둑한 것이다. 식당 문을 잠근 여자는 식당 옆 공터로 걸어가 카렌스 승합차에 올라탔다. 가로등 불빛에 검게 빛나던 카렌스는 잠깐 그르렁대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종업원이 혼자 승합차로 출퇴근할 리는 없다. 역시 여자는 주인이 틀림없다. 이건 쉽다. 한눈에 알아보았다. 범죄라면 나름대로 관록이 붙은 나다. 식당 건물은 꽤 컸고 하루치 매상도 상당할 터였다. 무엇보다 불룩한 돈가방이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주인 여자는 혼자 남아 문단속을 한 다음
그날의 매상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돈가방을 들고 귀가한다. 부대찌개 집에서 수표가 오갈 리 없다. 그 가방에는 꼬리표 달린 수표가 아닌 알토란 같은 지폐다발만이 한가득일 것이다. 시계를 보았다. 10시 반. 인적은 없었다. 이날과 같은 우발적인 교통사고만 아니라면 원래 이 시간대에 막히는 도로는 아닌 듯했고 여자가 잠그고 나온 식당 문은 길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차를 정차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였다. 교통사고 처리가 마무리되었는지 정체가 풀렸다. 택시는 주행을 시작했지만 내 머리는 이미 돈가방을 어떻게 손에 넣을까 하는 생각으로 분주해져 있었다. 내 인생의 화두는 늘 돈이었다. 부모도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형과 나는 엘리시움 보육원, 예전엔 고아원이라 했지만 그곳에서 자랐다.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시설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형과 같이 보육원을 나와 고학을 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게 더 마음이 편했다. 아르바이트에는 불법적인 것도 포함된다. 유흥업소 웨이터 정도가 아니라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절도와 사기 같은 것에도 발을 담갔고 그것에 익숙해질수록 생활비와 월세 조달은 쉬워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내친 김에 대학까지 입학해버렸다. 성적은 그럭저럭 좋았다. 대학에 와서는 잠깐 생각이 흔들렸다. 단지 쉽다는 이유로 어두운 길을 전전하며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대학은 추상도덕이 반복 주입되는 곳이었다. 책, 강의, 친구 모두 이탈을 이야기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른 사회, 더불어 사는 길 따위를 주제로.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길가 돌멩이보다 숱하던 그 약삭빠른 인간들은 다 어디 간 건지. 내가 모르는 새 다른 사회로 워프한 건가? 아니면 내가 대학에 입학할 쯤 인간종이 전격 개량되기라도 한 건가? 그럴 리 없다. 거룩한 말씀에 잠깐 현혹되었지만 난 이내 깨달았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세련되어진 것뿐이었다. 탐욕스런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올바른 척을 하면서 평판을 유지하는 쪽이 입속을 챙기기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득한 것이었다. 그들의 도덕은 자신의 다짐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희망이었다. 남이 바르게 혹은 어수룩하게 살아주면 내 인생이 편하겠다 라는 바람의 집합체에 불과했다. 그들은 내심이야 어떻든 훌륭한 말씀만 코끝에 내걸면 그 비슷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 이치를 뒷길에서 굴러먹은 나보다도 훨씬 빨리 깨우치고 있었다. 졌다 인간들아. 유복한, 아니 하다못해 평균적인 인생에서는 그것이 맞는 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도 세상도 버린 내가 왜 도덕을 지켜야 하는지, 왜 그래야 사회가 아닌 내가 행복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왜 모두가 아니라 내가 도덕을 지켜야 하는가?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질문이 틀린 것이다. 결론이 정해진 답을 억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되었다. 형 이상하게 구덩이에서 나는 기어나왔다. 남의 장단에 춤추는 얼치기가 될 뻔했다. 나는 어울리지 않는 방향을 뒤로하고 다시금 나만의 인생을 위해 내 안의 악을 단련시키기 시작했다. 부대찌개 식당과 돈가방과 50대 여자의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택시는 봉천동 내 집에 도착해 있었다. 방 하나 부엌 하나인 월세집. 이곳이 형과 내가 사는 공간이다. 연립주택에 반지하라 월세가 저렴했다. 어학에 재능이 있던 형은 일어 일문학과에 진학했다가 휴학하고 집에서 주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둘이서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학비와 월세를 감당할 수 있었다. 나는 형 몰래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날이 잘 선 과도를 골라 신문지에 싸놓았다.
정말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문지에 싼 칼날끝만 살짝 보여줘도 그 아줌마는 굵은 다리를 후들후들 떨다가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줄 것이다. 다음날 오후 9시쯤 준비한 과도를 가을용 긴 외투 안에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 그때도 형은 번역 원고를 배 밑에 깔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저러다 라면 끓여 먹고 일찍 잠들겠지. 형의 습성은 내가 잘 안다. 예의 그 식당까지 거슬러 찾아가는 길은 전날보다 멀게 느껴졌다. 전철로 도봉산역까지 간 다음 택시를 탔다. 도로변에 덩그러니 있는 식당이라 지표가 없어 택시기사에게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기억을 더듬어 주먹국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처의 알 사거리를 기억해내고 그 서쪽으로 500m쯤 더 가자고 한 다음에야 겨우 익숙한 간판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의정부 부대찌개라는 큼직한 글씨가 있고 의정부와 부대찌개 사이로 V자를 닮은 교정부어 위에 원조라고 쓰여있다. 도착하니 밤 10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식당에는 드문드문 손님이 남아있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북은 후미진 곳에서 식당을 주시했다. 식당 손님이 하나둘 줄어들더니 영업이 끝나고 마침내 종업원들이 나갔다. 그 다음에야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여주인은 직접 문단속을 해야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어지간히 종업원을 못 믿는군. 덕분에 나는 오늘 돈을 벌고 당신은 엿먹는 거야. 드디어 여자가 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나 손에는 돈가방을 든 채였다. 전날 밤 여러 차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로는 식당 문을 잠그고 주차장까지 걸어가기 전에 짧은 시간이 가장 좋은 기회였다. 그 중에서도 가게 문을 잠그려 문 앞에 서서 잠시 지체하는 순간이 최적의 순간이다. 눈치채지 못하게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조용히 해. 나지막한 내 말에 여자가 돌아보았다. 넙대대하고 기가 세 보이는 얼굴이었고 체격 또한 건장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다. 온갖 굳은 일로 억척스러워진 50대 여자의 몸매. 힘만으로 따진다면 연일 라면만 먹어 굶은 나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여자는 일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상대로 일이 진행된 건 딱 여기까지였다. 공포에 질려 다리를 후들거릴 줄 알았던 여자는 다음 순간 확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겁에 질린 얼굴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약간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방만 내놔. 그럼 안 다쳐. 그 말에 여자는 얼굴을 험악하게 찌푸렸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히고 눈꼬리가 올라간 그 얼굴은 분명 몹시 성난 얼굴이었다. 난 움찔해버렸다. 그것이 실수였다. 원래 나약한 인상의 내 얼굴은 위협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데다 겁에 질려 벌벌 떨 줄 알았던 여자의 예상치 못한 사나운 반응에 나도 모르게 움츠려든 것이 잘못이었다. 칼을 먼저 보였어야 했는데 신문지에 싼 채 허리춤에 늘어뜨리고 있어 여자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제일 큰 패착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눈에는 내가 애송이로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여자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 등걸 같은 팔뚝으로 나를 확 밀쳤다. 내 몸은 종잇장이 펄럭이듯 휘청하며 뒤로 한 발 밀려났다. 여자는 벌레 보는 듯한 눈길을 쏘아보내고는 주차장 쪽으로 뛰어갔다. 뛰면서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휴대폰을 꺼내려는 모양이었다. 경찰에 신고를? 다급하기도 했지만 어쩐 일인지 화가 울컥 치밀었다. 나는 여자를 따라잡았다. 뛰어가는 여자의 옆구리에 신문지에 싼 칼끝을 찔러 넣었다. 여자는 흡하는 신음소리를 허공에 남기고 조금 전에 씩씩함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맥없이 쓰러졌다.
그 모습에 왠지 한 번 더 울컥했다. 이제는 다리가 좀 후들거리는 모양이지. 이왕이면 좀 더 빨리 자빠졌으면 좋잖아. 아줌마까지 날 장기판에 졸로 취급해. 나는 이 순간 당신의 운명을 거머쥔 존재란 말이야. 이를 저질러 버렸다는 느낌보다는 분풀이를 했다는 후련함이 앞섰다. 옷을 살폈다. 다행히 피가 적게 튀었다. 튄 피도 대부분 칼을 싼 신문지에 묻었다. 불현듯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얼핏 들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이런. 주차장 입구 위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CCTV 카메라 렌즈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낭패였다. 첫날의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식은땀이 솟았지만 그 와중에도 목표물은 잊지 않았다. 여자가 떨어뜨린 돈가방을 주워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도로에는 차가 드문드문 있었지만 어차피 달리면서 길 안쪽 사각지대인 이쪽을 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제길, 그놈의 CCTV 카메라만 아니었다면. 나는 준비해온 여분의 신문지에 과도를 싸서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떴다. 길가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탔다. 봉촌동요 라고 해놓고는 뒷좌석에 몸을 묻었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돈가방을 슬쩍 열어보았다. 대충 300만 원 정도일 것 같았다. 강도질이야 해볼 만한 돈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노릴 만한 돈은 아니었다. 살인은 애당초 계획이 없던 일이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위험을 감수했기에 기분이 안 좋아졌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고 형은 잠들어 있었다. 신문지 뭉치에 싼 가도와 돈가방을 부엌 싱크대 아래 배수관 뒤쪽에 던져놓고 싱크대 문을 닫았다. 다음날 아침 형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CCTV 카메라에 찍혀버렸으니 경찰이 곧 나를 체포하러 올 것 같다고. 그러니 며칠간 피해 있으라는 말에 형은 놀라면서도 순순히 채비를 하고 집을 나갔다. 사람을 찔러가면서까지 얻은 돈을 경찰에 압수당하는 것은 억울했다. 돈가방은 집을 나서는 형에게 건네주었다. 다음날 의정부 부대찌개집 식당 주인 50대 여성 김모 씨가 기갓길에 식당 앞에서 피살되었다는 보도가 조그맣게 기사로 실린 것을 인터넷에 확인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녁, 집에 혼자 있을 때 형사 2명이 찾아왔다.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즉시 연행되었고 월세집 수색도 진행되었다. 여자를 찌른 칼과 범행 당시 입었던 옷까지가 증거물 압수되었다. 경찰은 역시 CCTV 화면에 찍힌 내 얼굴을 맨 먼저 확보한 것이었다. 그 화면에서 출력한 사진을 택시회사에 돌리면서 여자가 피살된 시각에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탄 남자를 수배했고 신고 정신이 투철한 택시기사가 나를 봉촌동 집 앞까지 태워다 준 것을 경찰에 알렸고 금세 형사가 들이닥친 것이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칼과 옷을 내게 들이밀었다. 나는 자백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범행을 마음먹었고 돈가방만 탈취할 생각이었는데 여자가 도망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찌르고 말았다며 용서를 빌었다. 가방은 강에 버렸고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했다. 그냥 찔렀어요.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찌르고 보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울먹였다. 칼을 준비해서 가게까지 찾아갔으니 우발적인 살인하고는 격이 다르다. 하지만 내 성장 과정과 생활고에 동종을 했는지 횡설수설인 진술에도 경찰들은 수긍하는 눈치였고 현장 검증할 때의 사건 재현도 성의 없이 대충 했지만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다. 사건은 곧 검찰로 송치되었다.
서울 북부지검으로 송치된 후에도 사건 수사는 일사천리였다. 무엇보다 본인이 자백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CCTV에 칼로 찌른 후 카메라를 흘낏 쳐다보는 무표정한 내 얼굴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해상도가 높지 않고 조명도 약했지만 나임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내 지문이 검출된 칼과 여자의 피가 묻은 범행 당시의 옷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이었다. 강도 살인이라는 중대 사건치고는 피의자가 순순히 자백해 수사가 쉽게 진행되자 검사는 내게 우호적으로 대해주었다. 담당 검사는 호연정이라는 이름에 30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느신한 몸매에 긴 팔다리를 소유한 미인이었다. 눈이 살짝 작긴 했으나 그것도 까무잡잡한 피부와 갸름한 얼굴에 잘 어울렸다. 처음부터 죽일 작정이었던 것 같지는 않네요. 유흥비 때문이 아니라 생활고 때문이었던 동기도 참작될 거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부인하는 뻔뻔한 자들이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순순히 자백을 했다는 점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신은 좀 순진한 사람 같네요. 현직 검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구형할 때 참작해줄게요. 고현정 검사는 곱상한 외모와 달리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 아무리 우발적인 행위라고는 하나 살인을 저지른 나를 동생처럼 토닥여 주었다. 사건은 검찰 송치 2주일 만에 기소되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김기욱이라는 국선 변호사가 접견을 위해 구치소로 나를 찾아왔다. 무태안경을 쓰고 머리를 짧게 정리해 올백으로 넘긴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의욕은 있어 보였다. 나는 그에게 짤막하게 몇 가지만을 부탁한 다음 금방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다시 2주일 후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열렸다. 큰 법정이었는데도 사건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방청석은 가득 차 있었다. 먼저 호연정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었다. 강도살인이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수사검사인 호연정 검사가 이례적으로 공판도 담당키로 한 모양이었다. 피고인 박철은 현재 22세의 대학 3년생인자로 2011년 11월 4일 오후 10시 30분경 의정부시 T동 63번지 소재 의정부 부대찌개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식당 주인 53세의 여성 피해자 김정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3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가져가 강취했습니다. 호연정 검사는 그녀의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간략하게 마무리하였다. 곧이어 재판장의 인부 질문이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합니까? 내가 경찰에서부터 쭉 자백을 했고 완벽한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이어서 그런지 법정에는 살인사건에 걸맞는 긴장감은 없었다. 내가 다음의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과 배석 판사는 선잠을 깬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방청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불의의 일격을 맞은 호연정 검사의 표정은 볼만했다. 얼굴이 확 붉어져서는 검사가 끼어들 순서가 아닌데도 끼어들었다. 피고인, 검찰에서 다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축혀 올리며 내 국선 변호사에게 다시 확인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겁니까? 네. 수사기관에서 자백은 했지만 그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당일 사건 현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일찍 잤다고 합니다. 김기욱 변호사는 확신에 찬 태도로 대답했다. 호연정 검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한 채 김기욱 변호사를 쏘아보았다. 자백하는 피고인을 변호사가 꼬드겨 범행을 부인하도록 부추겼다고 생각한 듯했다. 증거가 완벽한데 괜히 시간을 낭비케 하고 피고인인 내 양형에도 오히려 불리하게 되었다는 무언의 나무람이 담겨 있었다. 재판장은 생각지도 않게 재판이 번거롭게 되었다는 듯한 표정을 잠시 지어 보였다가 도리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 입증 계획을 밝혀주시죠. 호윤정 검사는 화가 났는지 일사천리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우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그리고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있는 칼과 범행 당시 입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는 옷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칼과 옷은 모두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되었습니다. 김기욱 변호사는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변호인은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증거물들은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의 내 자백 조서가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다. 힐끔 보았더니 호연정 검사의 얼굴빛이 다시 붉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을 뒤집어봤자 다른 증거들이 워낙에 탄탄하다는 믿음 때문인지 크게 동요하지 않은 듯했다. 김기욱 변호사는 내친김에 몰아붙였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형 박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형이 관계가 있나요? 재판장은 의아한 듯 물었다. 분명히 사건의 진상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면 신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좋습니다.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일은 재판장님, 왜 그러시죠? 사실은 피고인의 형인 박성 씨가 법정 밖에 와 있습니다. 지금 증인 신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곤란합니다. 검찰의 반대 신문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한 증인인지도 불명확한 상태고. 피고인은 지금 강도살인죄로 구속되어 구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죄라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마땅합니다. 형의 증언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형은 사건 이후 모습을 감추었다가 이제야 법정에 나온 겁니다. 만약 오늘 못한다면 다음에 꼭 증언을 들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검사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되지 않을까요? 김기욱 변호사는 재판장에게서 시선을 돌려 결정을 촉구하듯 호연정 검사를 보았다. 호연정 검사는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도대체 피고인이 무슨 뚝심으로 범행을 부인하는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좋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은 지금 당장 증인을 신문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소송 전략상 즉석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거부함이 마땅하건만 검사는 쾌히 수락했다. 그만큼 증거에 충분한 자신이 있다는 것일 것이다. 그럼 최종 증인으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부르세요. 김기욱 변호사는 법정 뒤에 앉아있던 자신의 직원에게 손짓을 했고 직원은 우리 형을 데리러 법정 뒷문으로 나갔다. 잠시 후 뒷문이 빼꼼 열리더니 형이 들어왔다. 방청객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재판장도 흘깃 형을 보더니 얼이 빠져서 내 얼굴을 한번 보고는 다시 형을 보았다. 그러고는 형이 증언대 앞으로 오기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호연정 검사의 표정은 더욱 불만해졌다. 안 그래도 까무잡잡한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똑같이 생긴 또 한 사람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나는 오랜만에 쌍둥이 형을 만나 반가웠다. 하지만 증언대에 선 형을 곁눈질로 흘낏 보았을 뿐 인사를 하지는 않았다. 법정의 혼란이 다소 정리되기를 기다려 재판장은 절차를 속기했다. 형에게 위증의 법을 알리고 증언 선서를 시키는 동안 호연정 검사는 앞으로의 전개를 예감한 듯 역력히 낭패의 기색을 띄우고 있었다. 김기욱 변호사는 곧장 증인신문에 돌입했다.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제가 증인의 형입니다. 쌍둥이입니까? 네, 일란성입니다. 증인의 직업은 대학 휴학 중이고 아르바이트로 번역일을 가져다
주로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정자 씨를 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 그러니까 11월 4일 저녁에는 뭘 하셨습니까? 집에서 번역 일을 좀 하다가 저녁부터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이 피해자를 죽인 게 아닌가요? 방청석이 이번에는 크게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완전히 증인에게 몰두해버린 듯 소란을 제지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김기욱 변호사는 형에게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현재 검찰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에 당신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당신이 찌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생도 저와 얼굴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생이 했나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동생이 사건 당일 어딜 갔다 왔는지 모르십니까? 저녁부터 일찍 잠이 들어서 잘 모릅니다. 나갔다 왔는지조차도 알 수 없고요. 이 화면에 찍힌 옷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옷은 저와 동생이 같이 번갈아 입는 겁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체형이 같으니까요. 또 옷을 따로따로 사서 입을 형편도 안 되고요. 김기욱 변호사는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칼은 범행에 쓰인 흉기입니다. 이 칼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 과일 깎을 때 쓰는 칼입니다. 이 칼에서 당신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형제가 집에서 늘 쓰던 거니까요. 동생의 지문도 있을 겁니다. 증인의 동생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살해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생이 한 건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CCTV에 찍힌 사람이 동생인지 증인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실제로 주위 친한 사람들조차 저희 형제를 헷갈려 하는데 저 정도 화면만 가지고 구별할 수는 없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호연정 검사는 즉시 반대 신문에 나섰지만 형에게서는 같은 대답이 반복될 뿐이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찍힌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옷과 칼은 동생과 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에는 일찍 잠들었고 동생이 그날 나갔다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호연정 검사는 무기력하게 자리에 앉았고 대조적으로 김기욱 변호사는 의기양양하게 변론에 나섰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의 형 박성 씨도 피고인과 똑같이 그날 외출을 않고 집에서 일찍 잠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리바이가 없는 것은 두 사람 다 같습니다. CCTV에 나온 사진이나 옷, 범행에 쓰인 칼을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중 누구입니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걸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박철과 박성,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혐의의 양과 질은 똑같습니다. 칼에는 두 사람 지문이 모두 있습니다. 옷은 형제가 번갈아 입는 것입니다. CCTV에 범인의 얼굴이 찍혔지만 그 사람은 피고인일 수도 있고 피고인의 형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살인은 피고인이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인 박성 씨가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만 말하면 확률은 반반입니다. 50%의 확률이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은 50%이지만 무죄일 확률 또한 50%입니다. 절반의 확률, 절반의 증명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단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제비뽑기가 아니니까요. 만약 피고인의 형이 진범이라면 지금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은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호연정 검사가 마침내 벌떡 일어나서 항의하듯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다 자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이 범행을 저질렀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형을 보호하려고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겁이 났고
뒤늦게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죠. 지금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 자백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백은 이제 증거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호연정 검사는 허탈한 표정으로 망연히 서 있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입증을 하겠다며 재판에 속행을 요청했고 다음 공판은 3주 뒤로 잡혔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 나는 바로 다음 날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연한 수순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려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무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그 의심에 합리성이 있다면 유죄로 할 수 없다. 말하자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상식적으로 의심이 있을 수 없다라는 수준까지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유죄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수치로 표현한다면 99% 이상. 그런데 내 사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잠재울 만큼의 입증이 절대 불가능하다. CCTV 화면, 흉기, 옷까지는 형과 나 둘 중에 하나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로는 충분하다. 그런데 그중 누구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 형과 나의 범행 당일 알리바이는 둘 다 불분명하다. 그 시각 우리 둘 중 누구 한 명을 다른 곳에서 보았다는 증언이 결코 나올 수 없는 날짜와 시각이었다. 옷은 번갈아 입는 것이었고 흉기에는 두 사람의 지문이 다 찍혀 있다. 결정적으로 형과 나는 얼굴을 공유하고 있다. CCTV는 얼굴을 비춰줌으로써 범행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의심의 증거가 되어주었다. 이 모든 증거를 모아봤자 기껏해야 범인은 형과 나 둘 중에 하나라는 50% 확률의 입증에 불과하다. 검찰이 형과 나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CCTV의 실제 실행자는 남자 1인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집에 있던 나머지 한 명을 억지 공범으로 만들어 기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형을 위증으로 기소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둘 중 누가 범행을 실행했는지는 특정할 수 없기에 위증도 입증할 수 없다. 더구나 형은 내 범행을 사전에 몰랐기에 사실 위증도 아니다. 돈만 훔치려던 거였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여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데다 CCTV에 얼굴까지 지켜버렸다. 체포는 시간 문제였다. 그날 밤 고민하던 나는 내가 가진 조건, 즉 쌍둥이 형을 이용한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다음 날 형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잠시 몸을 숨겼다가 나중에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도록 시켰다. 구치소로 찾아온 국선 변호사에게는 범행을 부인할 것과 쌍둥이 형을 증언으로 부를 것, 이 두 가지만 얘기해 놓으면 충분했다. 나는 경찰에서 자백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은 최대한 피했다. 현장 검증 시에도 응하는 척 신용만 하면서 실제 범행과는 살짝 어긋나도록 했다. 즉,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요소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했다. 내가 일찌감치 자백했던 것도 수사를 부실하게 만들기 위한 안배였다. 완벽한 증거물에 피고인의 자백까지 있으니 수사기관은 방심하게 된다. 사실 더 수사를 했더라도 나올 것은 없다고 자신했지만 매사에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만약 처음부터 쌍둥이 형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내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면 검찰은 둘 중 누가 범행했는지를 밝혀내려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거다. 하지만 내 자백으로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 자백조차도 법정에서 부인하였기에 고마운 형사소송법의 은혜로 아무런 증거 가치가 없게 되었다. 보석으로 석방된 후 검찰은 내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 애를 쓰는 듯했다. 하지만 한 차례 더 진행된 공판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올 수 없었고 나는 줄곧 내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 그날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잤다는 진술만 하면 되었다. 검찰은 최후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단호히 거부했다.
기소 후 2달 만에 결국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례적으로 항소하지 않았고 그로써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제야 나는 홀로 자축의 술잔을 들었다. 이제는 진실을 기록해도 괜찮을 때가 되었다. 일사부재리 원칙 덕분이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번 재판을 하면 결과가 옳든 그르든 사건은 종결되고 2번 다시 같은 피의자를 재판할 수 없다. 내가 범행을 만천하에 고백한다 해도 더는 이 사건으로 절대 재판도 처벌도 받지 않는 면죄부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전공인 법학 공부에 충실해 남은 대학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졸업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재판 이후 박철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오전 9시 검사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호연정은 가라앉은 검사실 분위기를 깨트리듯 낭낭한 목소리로 송 수사관을 불렀다. 송 계장님. 네, 검사님 말씀하세요. 연정의 책상 건너편에 T자로 놓인 책상에 앉아 열심히 조서를 정리하던 송영호 수사관은 미처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대답했다. 경찰을 붙여서 박철, 박성 2사람을 철저히 감시해주세요. 엉뚱한 주문이었다. 송영호 수사관은 비로소 고개를 돌려 의아한 얼굴로 반문했다. 박성이면 박철이 형 박성요? 네. 어떤 걸 감시하려는? 돈가방의 소재를 찾는 것이 목표예요. 박철이 피해자로부터 강탈한 돈가방 말이죠. 박철을 체포할 때 돈가방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범행 후 사라진 박철의 형 박성이 그 돈가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두 형제는 박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증거가 될 돈가방을 찾는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죄 판결도 받았고 우리가 항소도 포기했으니까 완전히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아마 지금쯤 돈가방을 찾을 겁니다. 뭐 그렇긴 한데요, 검사님. 그런 거 이제 찾아봐야 재판도 다 끝났고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새 증거가 발견된다 쳐도 일사부재리 때문에 처벌도 못합니다. 그렇긴 하죠. 연정은 별다른 말 없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검지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송영호 수사관은 이런 심드렁한 표정을 지을 때 연정으로부터는 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선뜻 납득은 안 되었지만 검찰 수사관 경력만 15년 베테랑인 송영호 수사관은 일단 맡은 일에는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날부터 박철, 박성 형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경찰관들의 끈질긴 잠복이 시작되었다. 양재동 공공도서관에 배치된 장기보관 사물함에서 박성이 돈가방을 찾는 현장을 덮친 것은 그로부터 5일 후였다. 보고를 받은 연정은 우리한테도 약간의 해고는 있네요. 하고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금 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것이었다. 연정은 다음날 박성을 강도살인으로 기소했다. 피고인의 이름만 박철에서 형인 박성으로 바뀌었을 뿐 박철 때와 똑같은 내용의 기소였다. 증거물 역시 동일했다. 다만 박성이 돈가방을 찾았다는 사실과 그 현장에서 압수된 사물함 열쇠, 돈가방 같은 물증 몇 가지만이 추가되었다. 박철이 범인이 아니라 박성이라는 건가? 사실로서야 맞지.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걸 호검사도 잘 알잖아. 증거도 달라진 것 없고 그러니 박성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주위의 검사들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한마디씩 하며 혀를 찼다. 돈가방을 찾기 위한 잠복 근무까지는 협조적이었던 송 수사관까지도 말렸다. 그 호검사님, 내 열정은 이해하는데 박철 사건 때하고는 기본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둘 중 누가 했는지 어차피 입증할 수도 없는 일이고
박성이 돈가방을 찾았다곤 해도 그것만으로 살인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돈가방에는 박철, 박성 지문 둘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 무죄가 뻔합니다. 괜히 기소해서 또 웃음거리 되느니 그냥 잊어버리시죠. 무죄가 될 건 알아요. 연정은 입을 닫아버렸다. 연정의 기소를 저지할 사람은 없었다. 호연정이라는 이름을 빗대 수어전에서 양산박을 연안기병으로 깨트리던 호연작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한번 달리면 폭풍열차처럼 아무도 저지할 수 없는 그녀였다. 자장검사와 검사장이 연정을 설득하려 방으로 불렀으나 두 손을 든 모양이었다. 박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똑같은 조건과 증거로 동생 박철이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무죄가 예상되는 박성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리가 만무했다. 사물함 열쇠와 돈가방이 물증으로 추가되고 박성이 그 사물함 열쇠로 돈가방을 찾으려다 발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박철이 아니라 박성이 살인을 범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었다. 박성의 공판은 박철 때와 같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연정은 지난번 박철 사건과 같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의 이름만 박철에서 박성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다. 박성에게도 역시 국선 변호사 김기욱이 선임되었다. 박성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도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거라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연정은 박성을 공격하는 논고를 펼쳤으나 그것은 법의 논리보다는 사실의 논리에 가까웠다. 아시다시피 박철은 강도살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물에 의하면 둘 중 하나의 범행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번 박철을 무죄라고 방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박성인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사람을 죽인 것이 확실한데 둘 다 무죄라고 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납득하고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기욱 변호사가 맞섰다. 그건 형사소송법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범행한 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확실한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두 사람 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절반의 혐의가 있지만 나머지 절반만큼은 무고한 것이니까요. 두 사람 다를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의 관점에서 본 진실입니다. 박철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박성이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도 무죄인 것입니다. 박철 사건에서와 증거가 동일하니까요. 김기욱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법리상으로야 변호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연정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연정은 굴하지 않고 재차 공격에 나섰다. 차분한 어조로 박성으로부터 압수한 사물함 열쇠, 그리고 거기서 찾은 돈을 물고 늘어졌다. 박성에게는 박철 사건에서 없었던 증거가 있습니다. 박성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가방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훔친 돈가방을 사물함에 넣어두었다가 동생 박철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 가방을 찾으러 갔다가 발각됐습니다. 박성으로부터 사물함 열쇠가 압수되었고 그 사물함에서 피해자의 돈가방과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성이 살인을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연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김기욱 변호사와 박성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박철이 무죄를 받자 홧김에 형인 박성을 기소했으려니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의외로 끈질긴 검찰의 태도에 위기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김기욱 변호사는 머뭇거리다가 박성과 잠시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나눈 후 할 수 없다는 듯 재차 반박에 나섰다. 그것은 피고인의 동생 박철이 돈가방을 주면서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돈가방을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방청석이 웅성이기 시작했다. 그건 박성의 주장일 뿐입니다. 동생 박철의 말을 들어보기 전까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정은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단호하게 요구했다. 오랜만에 치기 좋은 공이 와서 잽싸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탁구 선수 같은 표정이었다. 연정은 피고인석에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박성의 표정을 힐끔 보았다. 무고한 자신이 피고인석에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게다가 동생 박철이 무죄를 받았으니 자신은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피해자의 돈가방을 찾는 현장을 들켜버렸다. 그 때문에 살인범으로 몰리는 판이다. 동생 대신 하지도 않은 범죄를 뒤집어 쓰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동생은 내 증언의 도움으로 이미 무죄를 받았고 일사부재리인가 뭔가 하는 것으로 이제 다시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동생이 사실을 증언해서 나를 구해줄 차례이지 않을까. 박성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박성은 불안과 불만에 찬 표정으로 김기욱 변호사에게 뭔가를 소곤거렸다. 변호사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성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동생인 박철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은 박철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주 후의 공판기일, 말쑥하게 신사복을 차려입은 박철이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살인자의 저 여유로운 표정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연정은 박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따뜻한 커피숍에 느긋하게 앉아 눈보라치는 거리를 내다보는 마음이겠지. 박철이 자리에 앉았다. 김기욱 변호사는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는 듯 간단하게 질문했다. 증인의 이름과 피고인의 관계를 밝혀주십시오. 이름은 박철이고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증인은 2011년 11월 5일, 그러니까 살인이 있던 다음 날, 형에게 돈가방을 건네줬죠. 네, 맞습니다. 제가 형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왜 주었나요? 경찰이 곧 올 것 같으니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하며 돈가방도 건네준 것입니다. 형이 돈가방을 찾으러 갔다가 들키는 바람에 지금 살인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그건 어찌 된 건가요? 제 재판이 끝난 뒤 형에게 이제 돈을 찾아오라고 제가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변호사는 여기서 질문을 마쳤다. 박성의 변호인은 박성이 피해자를 죽이고 돈가방을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박철로부터 건네받았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였다. 박철에게 돈가방의 출처, 즉 박철이 진범인지 따위는 묻지 않았다. 박성의 변호사로서는 그 이상의 질문이 전혀 필요 없다. 연정이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섰다. 박철은 무표정하게 연정을 쳐다보았다. 연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긴 다리를 뻗어 박철 가까이 성큼성큼 다가섰다. 박철은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연정이 얼굴을 보지 않으려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연정은 잠시 뜸을 들인 다음 물었다. 증인은 지금 형인 박성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범행 현장에 CCTV에 얼굴이 찍혔지만 증인 형제가 쌍둥이여서 둘 중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증인도 범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받았죠. 네. 그런데 증인의 형은 피해자로부터 뺏은 돈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형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증인의 증언은 그 돈가방은 형이 살인을 하고 뺏은 것이 아니라 증인이 건네주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가방을 증인이 형한테 주었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돈가방을 빼앗은 사람은 증인의 형인 박성이 아니라 증인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박철의 입가가 굳어졌다.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아 안전지대로 도피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리낌이 없을 테지만 자신의 살인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차피 각오한 질문일 터였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는 건 자신이 범인이라는 증언을 해서 형을 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방청석이 술렁였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2011년 11월 4일 밤 10시 30분경 알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옆 의정부 부대찌개 앞에서 귀가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가방을 뺏은 것이 사실입니까? 연정은 사실관계를 구체화시켜서 재차 또박또박 확인하였다. 맞습니다. 제가 한 것입니다. 박철은 다시금 단호하게 대답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터질 듯 팽팽해졌다. 모든 사람은 연정의 다음 신문을 기다렸다. 박철이 무죄를 받은 판에 검찰이 형인 박성을 다시 같은 범죄로 기소한 것만 보면 무모한 화풀이일 수도 있겠지만 박철까지 다시 증인석으로 부른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입증에 비책이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이다. 돈가방이 증거로 추가되었지만 살인의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 또한 그마저 박철이 증언대에 나와 자신이 범행 후 형에게 돈가방을 건네주었다고 말해버렸으니 증거로서의 값어치는 없게 돼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준비한 다음 수는 무엇일까? 그것이 모두의 궁금증이었다. 하지만 연정은 사람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배반했다.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고는 조용히 자리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팽팽했던 분위기가 김 빠진 맥주처럼 식어버렸다. 연정을 제외한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철의 대담한 증언으로 박성의 범행 입증은 허사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성을 야심차게 기소했던 검사가 저렇게 맥없이 신문을 중단하고 들어가 버리다니. 완전히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한 것일까? 박성에 대한 기소는 처음부터 박철의 증언 한마디에 무너질 것이었단 말인가. 박철이 자백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탓에 이제 와서 박철을 처벌할 수도 없다. 고현정 검사는 단지 법정에서 박철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 한마디를 듣고 자신만의 위안을 삼고 싶었던 것일까. 법정에 있던 몇몇에게는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 검찰의 형식적 구형 절차를 거친 후 재판장은 영경이 닦아다는 듯이 입을 한번 오므렸다가는 변론을 종결한다고 선언했다. 박성의 재판은 그걸로 끝이었다. 다음 길, 박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영호 수사관은 두 번째 무죄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오후 늦게 검사실로 출근했다. 오전에 외근 근무가 있긴 했지만 연이은 무죄 판결로 둘 중 하나는 살인범이 분명한 형제를 다 놓쳐버리고 내부와 외부의 비난에 직면해 좌절하고 있을 호연정 검사의 얼굴을 차마 보기 어려웠다. 박철, 박성 형제에 대한 이딴 기소와 무죄 판결. 검사로서는 큰 타격이었고 불명예의 힘에 틀림없었다. 북부지검 내부에서조차 무죄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박성을 기소하여 웃음거리가 되었다며 연정을 비난하는 검사들이 있었다. 박철이 무죄를 받은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수긍하면서도 뒤이은 박성에 대한 기소는 지나치게 무리한 것이었다는 중론이었다. 연정이 아직 젊어서 그렇다는 둥, 사건에 대한 집착이 검찰을 망쳤다는 둥,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연정의 면전에서는 심정을 헤아려 주느라 그랬는지 안색을 살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야, 그 박철이 자식 말이야. 일사부재리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이젠 아주 당당하게 법정에서 지가 범행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참, 그 형제간의 우애 하나는 알아줄 만하네. 보통 교활한 놈이 아니야. 내 신호 위반 하나라도 걸려봐. 내가 아주 주물러 놓을 테니까. 송영호 수사관이 막 호연정 검사실에 들어섰을 때 연정과 동기인 옆방검사가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송 수사관은 의자에 앉아있는 연정의 표정을 힐끔 살펴보았다.
의외로 평온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오히려 빨리 가주었으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연정에겐 위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방문객이 멋쩍게 돌아가자 연정은 송영호 수사관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송 계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지난 건 지난 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해야죠. 그러니 오 검사님, 박철 형제 사건은 이제 털어버리고. 계장님, 제가 기다린 건 바로 그 건 때문이에요. 연정은 긴팔을 책상 위에 올린 채 몸을 앞으로 숙이고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송 수사관은 오싹해졌다. 아이고, 아직도 포기를 안 했단 말인가. 아, 여기서 포기해야 하는데. 암튼 호연정 검사의 저 집착은 도대체. 아니, 검사님, 대체 어쩔 작정이신지. 다시 박철을 기소해야죠. 강도 살인으로. 송영호 수사관의 입이 딱 벌어졌다. 체포되어 검사실로 압송되어 온 박철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 연정의 책상 앞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않은 채 거칠게 항의했다. 검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이런 위법 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사부재리 모릅니까? 나는 이미 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체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히 불법적인 체포입니다. 박철의 흥분은 연정이 불법적으로 자신을 체포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연정은 책상 건너편에서 박철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불법 체포라면 법원에서 어떻게 체포영장이 나왔을까요? 네? 박철의 표정이 일순 일그러졌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듯했다. 일사부재리. 같은 범죄로 2번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아시면서 날 체포했습니까? 연정은 박철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같은 범죄라면 말이죠. 뭐라고요? 호연정 검사는 멍해져 있는 박철 앞에 2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하나는 지난번의 공소장, 또 하나는 이번 공소장이에요. 거기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세요. 지난번 박철 씨에 대한 기소는 2011년 11월 4일 오후 10시 30분경 의정부시 T동 63번지 소재 의정부 부대찌개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식당 주인 53세 여성 피해자 김정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3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가져가 강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기소는 2011년 11월 4일 오후 40분경 서울시 노원구 S동 12번지 소재 의정부 부대찌개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식당 주인 52세 피해자 김라희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3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가져가 강취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은 의정부, 이번은 서울이니 범행 장소가 다르고 피해자도 다른 사람이네요. 그러니 이 2개가 같은 범죄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박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려 나왔다. 뭔가 착오가. 이럴 리가 없어요. 그 식당은 분명히 의정부에 있는. 연정은 빙긋이 웃고만 있었다. 박철이 깨닫기를 기다리면서 설마. 박철은 연정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당신이 나를 속인 거. 박철은 얼굴이 벌겋게 되어 수갑찬 손을 번쩍 들었으나 주위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 제압되었다. 하지만 박철이 계속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잠잠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윽고 기력을 소진하고 축 늘어져 버린 박철을 향해 연정은 차갑게 말했다. 속인 건 박철 씨가 먼저겠죠. 난 그 연극을 부수기 위해 승부를 건 것뿐이고요. 박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어깨가 떨리고 있다. 연정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박철 씨에 대한 처음의 기소는 내가 만들어낸 엉터리였어요. 당신의 실제 범행과는 장소도 피해자도 다 다른 내용으로 말이죠. 당신의 진짜 범행에 대한 재판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범행 장소의 주소와 피해자를 제가 바꿨어요. 실제 범행은 서울시 노원구 S동 소재 의정부 부대찌개집. 피해자는 52세 김라희. 하지만 지난번 기소는 의정부시 T동 소재 의정부 부대찌개. 피해자는 53세 김정자로 했던 거죠. 시각만 같을 뿐 두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뒤의 것은 사실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김정자 씨는 의정부시 T동 63번지에 엄연하게 살아 계시거든요. 박철은 아직도 납득이 완전히 안 된다는 듯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의정부 부대찌개 집이 사실은 서울? 그래요. 당신의 선입견을 이용한 거였죠. 의정부 근처에서 의정부 부대찌개란 상호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식당의 주소도 당연히 의정부 어디일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범행 장소인 의정부 부대찌개 앞 도로는 서울과 의정부를 가리는 경계도로였어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은 의정부, 이쪽은 서울이었죠. 당신이 살인을 저지른 그 의정부 부대찌개 집은 사실은 행정구역상 서울 소재였고 정확히는 서울 노원구 S동 12번지예요. 또 당신은 자신이 죽인 사람의 이름은 몰랐을 테니까 피해자의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건 더 간단했죠. 신문에는 피해자 50대 여성 김모 씨라고 익명으로 보도되었을 뿐이니까 인근에 50대 김시성을 가진 여자분을 찾아 그분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박철 씨, 제가 박성 씨 재판 때 증언으로 나온 당신에게 법정에서 이렇게 물었죠. 분명히 2011년 11월 4일 밤 10시 30분경 알 사거리 서쪽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도로가 옆 의정부 부대찌개에서 귀가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요. 알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도로가 옆이 바로 서울 노원구 S동 12번지고 그 의정부 부대찌개가 있는 곳이에요. 박철 당신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죠. 그곳에서 그 시간에 귀가하던 50대 여성은 그 식당 주인이었던 52세의 김라희 씨예요. 당신이 진짜로 살해한 바로 그 여자분이죠. 물론 당신은 진짜 이름은 몰랐겠지만 결국 당신은 형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진정한 범죄에 대해서 법정에서 깨끗이 자백해버린 겁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박철은 한참 후 고개를 들고 멍한 눈초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다시 법정에서 부인한다면 박철 씨의 희망을 망가뜨려 미안하지만 호연정 검사가 말을 이었다. 검찰까지의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하면 얼마든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법정에서의 진술은 나중에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된다는 걸 똑똑한 법대생인 당신이 모를 리 없겠죠. 당신 형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한 진술이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법정 진술로서 항상 증거 능력이 있죠. 그 재판에서 당신이 자백한 법정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등본 발급 신청을 해놨어요. 그것만 도착하면 이번 사건의 증거는 완벽해지는 거죠. 나는 일부러 처음에 가공의 범죄 사실로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은 다음 다시 당신의 형인 박성 씨를 동일 범죄로 기소했어요. 그러니 박성 씨에 대한 기소는 당연히 속임수였죠. 그저 당신을 증언대로 끌어낼 범행을 자백하게끔 하기 위한 무대였을 뿐. 박성 씨가 돈가방을 찾으려다 발각된 건 우리에게 작은 행운이었지만 어차피 그게 없더라도 박성 씨를 철저하게 공격해서 안전지대에 있는 당신을 끌어낼 작정이었어요. 돈가방 때문에 코너에 몰린 박성 씨 때문에 그게 좀 더 쉬워졌다고는 생각하지만요. 쌍둥이 형인 박성 씨의 증언 덕분에 법망에서 먼저 벗어나게 된 당신이니까
형인 박성 씨가 기소되어 살인으로 추궁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당신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술해서 형을 구해낼 거라고 난 믿었어요. 생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일란성 쌍둥이는 성격과 행동 패턴이 거의 흡사하다고 들었으니까요. 형인 박성 씨가 당신 재판에서 위험한 증언으로 동생을 구해내는 대담한 짓을 저질렀다면 당신 또한 형이 재판을 받는 유사한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을 취하리라고 예측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무죄를 받은 당신은 당신 형에 대한 살인 혐의를 벗기기 위해 형의 재판에 증언으로 출석해서 당당하게 사실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털어놓았죠. 자신은 일사부재리 법칙에 따라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 믿음 아래 말이죠. 하지만 첫 번째 기소는 가공의 범죄 사실에 대한 거였고 따라서 당신의 범죄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죠. 이젠 당신의 형 재판에서 당신이 자백한 덕분에 흉기와 돈가방은 CCTV 화면에 생생한 증거 능력을 갖고 부활했어요. 살인을 한 사람이 박성이 아니라 박철임을 알리는 완벽한, 아니 더 이상 완벽할 수도 없는 확실한 증거물이 됐네요. 그러니 이제 드디어 제대로 기소할 수 있게 된 거죠. 박철은 다시금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박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연정은 오히려 박철을 다독이며 말을 이었다. 박철 씨가 검찰로 송치되어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을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어요. 생활고에 쫓긴 한 대학생이 어설픈 강도짓을 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흔한 사건으로 치부했죠. 심지어는 박철 씨가 측은하게 보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송 수사관님이 당신 주변 조사를 한 후 당신에게 쌍둥이 형이 있다고, 그 형은 사건 이후 사라져서 행방이 모연하다고 하더군요. 쌍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찔했어요. 나는 머릿속으로 증거물을 하나하나 세워보았어요. 우리가 가진 주요 증거는 흉기인 과도,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 그리고 CCTV 화면. 증거물로 보면 쌍둥이 중 하나가 살인을 한 건 분명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둘 중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 뿐이었죠. 범인을 특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는 증거들이죠. 처음에는 박철 씨가 정말 진범인 걸까 하는 의심도 해봤어요. 하지만 곧 형을 대신해서 체포된 건 분명히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아무리 증거가 미흡하더라 해도 살인자로 처벌받을 위험을 처음부터 뒤집었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기댈 수 있는 건 박철 씨의 자백뿐이었어요. 박철 씨는 자신이 했다고 순순히 자백하고 있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박철 씨가 법정에서 자백을 유지한다면 흉기와 옷, CCTV 영상 모두 보강 증거로서 힘을 얻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 박철 씨가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는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난 깨닫고 말았어요. 박철 씨는 검찰에 와서도 경찰에서와 같이 자백을 하고는 있지만 법정에서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우리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박철은 어떻게 나올까? 당신은 순진해 보였어요. 갸름한 얼굴에 유약해 보이는 인상. 그래서 아마 피해자가 당신을 쉽게 보고 대응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건지도 모르죠. 검사실에서 순순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면 법정에서 뒤집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런 낙관에만 기대기엔 이번 살인사건은 너무나 중대했어요. 당신은 울면서 후회한다곤 했지만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사흘 만에 다 쓰고 돈이 든 가방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 자백에서 위화감이 크게 느껴지더군요. 300만 원을 학생인 박철 씨가 사흘 만에 다 썼다고 생각하긴 아무래도 어려웠어요. 유흥비로 썼거나 돈을 어딘가로 은닉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생계가 어려워 일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변명도
자기 반성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어쩌면 박철은 자신의 자백은 추후의 반전을 위한 밑밥이지 않을까. 당신은 법대 3년생이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검찰에서 자백해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자백은 증거가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하필 박철 씨의 쌍둥이 형은 어딘가로 사라져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니 나는 결국 법정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작정이다. 나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박철은 쌍둥이 형의 존재를 내세워 범행을 부인할 것이다. 쌍둥이 형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시나리오라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계획을 눈치챘다고는 해도 그것을 뒤집거나 막을 방법이 없더군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생각해봤지만 그건 피해자가 거부하면 실시할 수 없죠. 또 검사를 했다 해도 결과가 불리하면 법정에서 증거 동의를 안 하면 그만이고요. 무엇보다 영악한 당신이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걸려들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박철 씨의 시나리오를 부술 갖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결국 당신이 자백하지 않은 한 쌍둥이 형제 두 사람 중 누가 범행을 했는지 입증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건 불가능한 악마의 증명이었어요. 그래서 구심 끝에 가짜 기소장과 쌍둥이 형 박성에 대한 두 번째 기소라는 덫을 놓았던 거예요. 박철은 초점이 풀린 눈으로 힘없이 말했다. 법정에서 당황했던 건 모두 연기였군요. 재판은 예상했던 대로던데요. 당신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당신의 형 박성은 극적으로 증언했고 나는 불의의 공격에 화난 모습을 연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박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